인천 부평구 산곡동 25평 아파트 거실. 2024년 10월 어느 오후 희끗희끗한 머리짓에 71세 노인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다. 이영수 할아버지였다. 관절염으로 부어오른 무릎이 차가운 마루에 닿을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지만 그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그저 낡은 걸레를 꽉 쥔 채 묵묵히 바닥을 문질렀다. 손등에는 세월이 새긴 검버섯과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다. 40년간 공장을 운영하며 기름때와 쇳가루를 손으로 닦아내던 그 손이었다. 한때는 직원 30명을 먹여 살렸던 가장으로서 자부심이 가득했던 그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며느리가 던져준 걸레를 잡고 이미 깨끗한 바닥을 또다시 닦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박미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48세의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언제까지 버티실 건지 모르겠다고 이 늙은 양반이 참 끈질기다고 그녀는 냉소적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다시 명령했다. 제대로 닦으라고, 구석구석 다시 하라고. 아버님께서 정말 성의가 없으시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존댓말의 형식만 있을 뿐 존중은 단 한 조각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존댓말이 더 모욕적으로 들렸다. 마치 하인을 부리듯, 아니 하인보다도 못한 존재를 다루듯 그녀는 시아버지를 대했다. 이영수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더 숙인 채 걸레질을 계속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아온 남자였다. 한 번도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어본 적 없는 남자였다.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맨손으로 일어섰고 작은 철공소에서 시작해 30명 규모의 공장을 일궈낸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현실이었다. 5년 전 공장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들어온 이후 그의 삶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박미라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하이힐이 마루를 찍어 누르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할아버지가 막 닦은 바닥 위를 거침없이 밟으며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레이블에는 건강차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붓고 그 유리병에서 갈색 가루를 2스푼 떠서 넣었다. 찻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온 그녀는 할아버지 옆에 찻잔을 툭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버님 건강 챙기시라고 특별히 준비한 거라고, 꼭 다 드시라고. 그리고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휴대폰을 들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걸레질을 멈추고 찻잔을 바라보았다. 4개월째였다. 매일 밤 8시 며느리가 가져다주는 이 건강차를 마시고 나면 그의 몸은 이상하게 무거워졌다. 정신이 몽롱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 71세면 당연히 기력이 떨어지는 나이 아닌가. 하지만 4개월 동안 몸무게가 8kg이나 빠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은 깊게 꺼져 들어갔다. 손톱은 누렇게 변했고 머리카락은 하루에도 수십 가닥씩 빠져나갔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들 이태민은 45세의 IT 회사 과장이었다.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펴고 일했다. 그는 좋은 아들이었다. 효자였다. 매달 아버지께 용돈을 드렸고 명절 때마다 새 옷을 사드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자신의 아내가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박미라는 아들 앞에서만 완벽한 며느리였다. 웃는 얼굴로 시아버지를 챙기는 척했고 다정한 목소리로 건강을 염려하는 척했다. 이태민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마법처럼 변신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더욱 입을 다물었다. 아들이 믿지 않을 것이 뻔했다. 오히려 늙은 아버지가 며느리를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오해받을 것이 두려웠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원래 한약은 쓴 법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속이며 차를 다 마셨다. 박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찻잔을 회수하며 말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한다고 아드님이 얼마나 걱정하시는데 그러냐고. 그 말에는 기묘한 이중성이 담겨 있었다. 오래 살라는 말인지 빨리 죽으라는 말인지 알 수 없는 음성이었다. 할아버지는 다시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시작했다. 30분이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그의 무릎은 이제 감각이 없었다. 아팠던 것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기계처럼 손을 움직였다. 박미라는 소파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걸레를 놓고 벽에 기댔다. 깊은 한숨이 나왔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70년 인생의 무게가 실린 한숨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거실 책장 위 충전기에 꽂힌 듯 세워진 휴대폰 한 대. 그 화면은 켜져 있었고 카메라는 거실 전체를 담고 있었다. 16세 손녀 이민지였다. 그녀는 7월부터 지금까지 석 달 넘게 이 장면들을 녹화해 오고 있었다. 전국 체조 대회에서 발목인대를 다쳐 3개월째 집에서 요양 중인 민지는 우연히 할머니, 아니 할아버지에 대한 엄마의 학대를 목격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친절하고 상냥한 엄마가, 그 엄마가 할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한다니.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다. 민지는 결심했다. 증거를 모으기로. 그래서 매일 오후 3시 휴대폰을 책장 위에 세워두고 충전하는 척하며 녹화 버튼을 눌렀다. 4개월 동안 쌓인 영상은 이제 127개에 달했다. 그날 밤 8시 30분. 이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다. 며느리가 준 건강차를 마신 지 30분이 지났고 예상대로 몸이 무거워졌다. 눈꺼풀이 납처럼 내려왔다. 의식이 흐릿해졌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1978년 그가 35세였을 때였다.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던 시절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갔다. 용접 불꽃이 어둠 속에서 파란 빛을 뿜어냈다. 쇳가루가 피부에 박혔고 기름때가 손톱 밑에 끼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 아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정직하게 일했다. 단 한 번도 품질을 속이거나 납기를 어긴 적이 없었다. 그래서 거래처들이 신뢰했고 일이 늘어났다. 1985년 그는 공장을 확장했다. 직원이 10명에서 30명으로 늘었다. 그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다. 명절 보너스를 꼬박꼬박 챙겼고 경조사에는 반드시 참석했다. 직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몰래 보태준 적도 있었다. 그래서 그의 공장은 30년 동안 단 한 명의 이직자도 없었다. 모두가 정년까지 일했다. 그것이 이영수의 자랑이었다. 2015년 그는 공장을 정리했다. 70세가 되던 해였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밀려 들어오고 대기업들이 하청 단가를 깎으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졌다. 하지만 그는 직원들을 끝까지 책임졌다. 퇴직금을 두둑하게 챙겨주고 재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었다. 공장 설비를 팔아 생긴 돈 2억 원 중 1억은 직원들에게 나눠주었다. 남은 1억으로 그는 아들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하지만 아들이 극구 반대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외롭다고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그는 원룸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들어왔다. 그것이 5년 전이었다. 그때만 해도 며느리는 그를 환영했다. 아니, 환영하는 척했다. 처음 1년은 괜찮았다. 박미라는 표면적으로는 다정했다. 아침마다 식사를 차려주었고 할아버지의 빨래를 따로 해주었다. 하지만 2년째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식사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할아버지 것만 전날 남은 반찬이 나왔다.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주었다. 3년째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변했다. 청소를 시키고 설거지를 시키고 심지어 자기 방 정리까지 시켰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밥 먹고 자는 것도 공짜가 아니라고, 집세라도 내시든지 아니면 집안일을 하시든지 선택하라고.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려 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태미는 매일 지쳐서 돌아왔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승진 탈락의 좌절, 대출 이자 부담. 아들의 어깨는 이미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 있었다. 거기에 아버지와 아내의 갈등까지 더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참았다. 참고 또 참았다.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다.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었다. 그의 자존심은 조금씩 깎여나갔다. 하지만 그는 견뎠다. 아들의 가정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리고 4개월 전부터 건강차가 시작되었다. 박미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댔다. 할아버지 건강이 염려된다고 인터넷에서 좋다고 해서 특별히 구했다고. 할아버지는 의심하지 않았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다. 하지만 2주째부터 몸에 이상이 왔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다. 식욕이 떨어졌다. 밤에는 악몽을 꾸었다. 온몸이 쑤셨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차를 가져왔다. 매일 밤 8시 어김없이. 그리고 할아버지가 다 마실 때까지 지켜보았다. 마치 간수가 죄수에게 약을 먹이듯이. 할아버지는 왜 며느리가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나.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간섭한 적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갈수록 악화되었다. 그녀는 이제 할아버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물건처럼, 아니 물건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다. 할아버지는 깨달았다. 며느리가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한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할아버지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다. 박미란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명품 중독자였다. 에르메스 가방, 샤넬 구두, 루이비통 지갑. 그녀의 옷장에는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들이 태그도 떼지 않은 채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6천만 원의 카드 빚이 있었다. 남편 몰래 만든 카드 5장 모두 한도가 꽉 차 있었다. 매달 이자만 80만 원이 넘었다. 남편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박미라는 필사적으로 돈을 찾았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시아버지 명의의 생명보험이었다. 5년 전 할아버지가 이 집에 들어올 때 태민이 아버지를 위해 든 보험이었다. 사망보험금 1억 2천만 원. 수익자는 아들 이태민. 박미란의 눈이 빛났다. 남편이 받으면 결국 자신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시아버지만 없어지면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인터넷에서 수면제를 샀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해외 직구 수면제였다. 그것을 갈아서 건강차에 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량만 넣었다. 하지만 점점 양을 늘렸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박미라는 조급해졌다.
4개월이 지나도 할아버지는 죽지 않았다. 약해지긴 했지만 아직 살아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더 노골적인 학대를 시작했다. 무릎 꿇고 바닥을 닦게 하고 식사를 거르게 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할아버지가 스스로 포기하고 죽기를 아니면 스트레스로 쓰러지기를 바랐다. 그녀는 매일 밤 할아버지 방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다. 호흡 소리를 확인했다.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에 짜증을 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다. 새벽마다 집을 빠져나갔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깊은 잠에 빠진 새벽 2시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목적지는 부평구 부계동의 불법 도박장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바카라를 했다. 처음에는 이기기도 했다. 한 번은 300만 원을 땄다. 하지만 도박은 원래 그런 법이었다. 타면 잃고 잃으면 더 따려고 했다. 결국 그녀는 6천만 원의 빚을 졌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시아버지의 생명을 노렸다. 10층 위에 사는 박봉남 할머니는 불면증 때문에 밤마다 베란다에 나와 담배를 피웠다. 그녀의 베란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택배 도난 때문에 설치한 것이었는데 카메라 각도가 아래층 현관까지 비쳤다. 박 할머니는 우연히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10층 며느리가 새벽마다 집을 나서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아침 운동인가 싶었다. 하지만 새벽 2시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게다가 그녀의 차림은 운동복이 아니라 화려한 원피스였다. 박 할머니는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의 집 일에 참견할 생각은 없었다. 그저 CCTV 파일만 따로 저장해 두었다. 손녀 민지는 매일 밤 녹화한 영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하나하나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다. 10월 1일 오후 3시 22분 할아버지 무릎 꿇고 바닥 닦음. 10월 2일 오후 4시 10분 엄마가 할아버지에게 욕설. 10월 3일 오후 3시 45분 엄마가 할아버지 식사 안줌. 127개의 영상이 쌓였다. 하지만 민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빠에게 말하면 가정이 깨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기다렸다. 결정적인 순간을. 자신이 나서야 할 그 순간을. 10월 22일 밤 10시. 이영수 할아버지는 화장실에 가려다 쓰러졌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복도벽에 손을 짚었지만 그대로 주저앉았다. 머리가 벽에 부딪혔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들은 것은 민지였다. 그녀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민지는 비명을 질렀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박미란이 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보다는 짜증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꿨다. 민지가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119가 불렸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겼다. 혈압을 쟀다. 6040. 위험할 정도로 낮았다. 체온은 35.2도. 저체온증이었다. 구급대원이 물었다. 어르신이 무슨 약을 드셨습니까? 박미란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요. 그냥 노안인 것 같아요. 하지만 구급대원은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노안이 아닌 것 같다고 병원에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구급차가 인천의료원으로 향했다. 박미란과 민지가 함께 탔다. 구급차 안에서 박미란은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했다. 목소리에는 완벽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여보,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 가는 중이에요. 빨리 오세요. 하지만 민지는 엄마의 옆 얼굴을 보았다. 전화를 끊은 후 엄마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간 것을. 그 순간 민지는 확신했다. 엄마가 뭔가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응급실.
의사가 할아버지를 진찰했다. 혈액을 채취했다. X-레이를 찍었다. 30분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다. 보호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박미란이 며느리라고 대답했다. 의사는 그녀를 상담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정상이 아니라고 어르신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누가 어르신께 약을 먹인 거 아니냐고. 박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아버지가 혼자 드셨을 거라고.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 양은 자의로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고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그 순간 상담실 문이 열렸다. 민지였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제게 증거가 있어요.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뭘 한 건지 다 찍혀 있어요. 의사는 민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박미란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민지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녀는 날카롭게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휴대폰을 의사에게 내밀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다. 7월 14일부터 오늘까지 127개의 영상이 폴더에 정리되어 있었다. 의사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거실이 보였다.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다. 박미란이 소파에 앉아 냉소적인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제대로 닦으라고, 구석구석 다시 하라고, 이 늙은 양반이 참 끈질기다고. 의사는 영상을 멈추고 박미란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박미란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니라고, 그건 오해라고, 시아버지께서 스스로 청소를 하신다고 하셔서 그냥 둔 거라고. 하지만 의사는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박미란이 할아버지에게 찻잔을 내밀고 있었다. 다 마실 때까지 지켜보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간수가 죄수를 감시하듯 보였다. 세 번째 영상, 네 번째 영상, 다섯 번째 영상. 모두 같은 패턴이었다. 학대, 모욕, 그리고 건강차 강요. 의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다. 경찰에 즉시 신고하겠다고. 이것은 명백한 노인 학대이며 살인 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박미란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민지를 돌아보았다.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내가 감히,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엄마가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매일 독을 먹이고 무릎 꿇리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민지의 말에 의사는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독이라는 말에 그는 즉시 추가 검사를 지시했다. 할아버지의 혈액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그리고 박미란에게 말했다. 여기서 움직이지 말라고, 경찰이 올 때까지 대기하라고. 박미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4개월간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완벽한 살인 계획이 16세 딸의 휴대폰 영상 때문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민지에 대한 원망만 커졌다. 내가 그냥 모른 척했으면 모든 게 완벽했을 텐데. 6천만 원의 빚도 갚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10분 후 인천 부평경찰서 형사 2명이 응급실에 도착했다. 형사들은 먼저 의사에게 상황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민지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127개의 영상을 빠르게 훑어보던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노인 학대가 아니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살인 미수였다. 형사는 박미란에게 다가갔다. 박미란 씨 맞습니까? 당신을 노인복지법 위반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박미란은 벌떡 일어났다. 아니라고 증거가 어디 있냐고 자기는 시아버지를 정성껏 돌봤다고 외쳤다. 하지만 형사는 차갑게 대답했다. 증거는 충분하다고 피해자 혈액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과 영상 기록 그리고 지금부터 압수수색으로 나올 물증들까지. 형사들은 즉시 박미란의 집을 압수수색하기로 했다. 한 명의 형사가 박미란을 연행하고 다른 형사는 민지와 함께 아파트로 향했다. 민지는 형사에게 말했다. 엄마 방 화장대 서랍에 수상한 유리병이 있다고. 그게 건강차라고 엄마가 매일 할아버지께 드린 거라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지에게 물었다.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냐고.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빠가 힘들어할까봐, 가족이 깨질까봐 무서웠다고. 하지만 할아버지가 죽을 뻔한 오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오후 11시 30분 이태민이 병원에 도착했다.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다.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구겨진 와이셔츠에서는 하루 종일 일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그를 중환자실로 안내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온몸에는 링거줄과 모니터 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심장 박동 소리가 삐삐삐 규칙적으로 울렸다. 태미는 유리에 손을 댔다. 목이 메었다. 아버지. 그는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의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어르신 혈액에서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가 다량 검출되었다고.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 투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그리고 보호자 중 한 명이 의도적으로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태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아버지께 독을. 의사는 태블릿을 꺼내 민지가 제공한 영상 중 하나를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아내 박미란이 찻잔을 아버지에게 건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태민의 손이 떨렸다. 아내가 나왔다. 그의 아내가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먹이고 있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민은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따님 민지 양이 7월부터 4개월간 이 모든 것을 기록했다고. 127개의 영상이 있다고. 그리고 당신 아내는 지금 경찰에 연행되었다고. 태미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 쥐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함께 15년을 살아온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니. 왜? 도대체 왜? 그는 지난 5년을 되돌아보았다. 아내는 항상 아버지를 잘 모셨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자신이 집에 있을 때는 항상 다정했다. 아버지 식사를 챙기고 옷을 사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고. 하지만 자신이 없을 때는. 태미는 깨달았다.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 매일 회사 일에 쫓겨 집안일은 아내에게 맡기고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한 적도 없었다. 명절 때 용돈 드리고 생신 때 외식하는 것으로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민지가 복도로 나왔다. 아빠를 보자 그녀는 달려가 품에 안겼다.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태미는 딸을 꼭 안았다. 아니야, 내가 용감했다. 내가 할아버지를 구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는 아버지의 품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7월에 우연히 목격한 학대 장면, 4개월간 매일 녹화한 영상들, 엄마가 할아버지를 죽이려 한다는 확신, 하지만 가족이 깨질까 봐 혼자 견뎠던 시간들. 태미는 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아들이었는지, 얼마나 무책임한 아버지였는지 절감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형사가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투명한 증거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안에는 갈색 유리병이 들어 있었다. 레이블에는 건강차라고 적혀 있었다. 형사는 태민에게 말했다. 이 병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수면제를 갈아서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리고 당신 아내 방에서 해외 직구 수면제 포장 상자 7개를 발견했다고. 또한 당신 아버지 명의 생명보험 증서도 발견했다고. 사망보험금 1억 2천만 원, 수익자는 당신이라고. 태미는 고개를 들었다. 생명보험. 그는 기억했다. 5년 전 아버지가 이 집에 오실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신이 든 보험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아내에게는 살인의 동기가 된 것이었다. 형사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당신 아내에게는 카드 빚이 6천만 원 있다고, 남편 몰래 만든 카드 5장, 모두 한도 초과 상태라고, 매달 연체 이자가 쌓이고 있었다고. 태미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6천만 원. 그는 전혀 몰랐다. 아내가 명품을 좋아한다는 것은 알았다. 하지만 빚까지 있을 줄은 몰랐다. 형사는 증거 봉투를 하나 더 꺼냈다. 안에는 명품 가방과 구두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다. 에르메스 버킨백 850만 원, 샤넬 클래식백 620만 원, 루이비통 트렁크 480만 원. 최근 3개월간 구매 내역만 2천만 원이 넘었다. 태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자신이 번 돈이 가족을 위해 쓰이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내는 명품을 사고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 형사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다. USB 메모리였다. 이것은 위층 박봉남 할머니가 제공한 것이라고, 베란다 CCTV 영상이라고. 형사는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아파트 현관이 보였다. 날짜는 10월 1일 새벽 2시 15분. 박미란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10월 5일 새벽 2시 30분 같은 장면. 10월 9일, 10월 14일, 10월 19일. 매주 2~3번 그녀는 새벽에 집을 빠져나갔다. 형사는 말했다. 우리가 추적한 결과 당신 아내는 부평구 부계동에 불법 도박장을 다녔다고, 바카라를 했다고. 그곳 업주 진술에 따르면 4개월간 3천만 원 이상 잃었다고. 태미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내의 카드 빚 6천만 원, 명품 중독, 도박,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보험금 1억 2천만 원. 아내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죽어야 했다. 그래서 매일 수면제를 먹였고 학대했고 건강을 무너뜨렸다. 태미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 분노는 아내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도 향했다. 자신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아버지와 조금만 더 대화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형사는 태민에게 말했다. 당신 아내는 내일 검찰로 송치될 것이라고, 살인 미수와 노인 학대 그리고 도박 관련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변호할 생각이 없었다. 용서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를 죽이려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형사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괜찮아지실까요? 형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은 의료진의 영역이었다. 새벽 2시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태민과 민지가 벌떡 일어났다. 의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다고 혈액투석으로 수면제 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4개월간 지속적으로 투여된 약물이라 간과 신장에 손상이 있다고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태민은 물었다. 의식은 돌아오실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쯤이면 깨어나실 것이라고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클 것이라고 자신을 죽이려 한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그것을 처리하는 데는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태민과 민지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서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칼, 40년 세월의 무게가 새겨진 얼굴.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고 약해 보였다. 평생 가장으로 살았던 남자가 며느리의 학대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태민은 유리에 이마를 댔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제가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는 깨어나실 거예요. 아빠, 우리가 지켜드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9시 박미라는 인천 부평경찰서 유치장에 있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철창 너머로 들어오는 빛. 그녀는 벽에 기대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어젯밤 내내 조사를 받았다. 형사들은 냉정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다. 127개의 영상, CCTV 기록, 수면제 병, 카드빚 내역, 도박장 출입 증거.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하지만 형사들은 하나하나 증거를 들이밀며 반박했다. 결국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변호사를 달라고만 했다. 유치장 철창 밖에서 형사가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내일 영장실질 심사가 있을 것이라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박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후회는 없었다. 다만 계획이 실패한 것이 분했다. 민지만 아니었으면, 그 애만 모른 척했으면 모든 게 완벽했을 텐데. 그녀는 딸을 원망했다.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원망했다. 왜 자신은 항상 돈이 부족했나? 왜 남편은 더 많이 벌지 못했나? 왜 시아버지는 재산도 없으면서 집에 들어왔나? 그녀의 사고는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10층 박봉남 할머니는 경찰서에 추가 진술을 하러 왔다. 그녀는 70대 후반의 작은 체구 할머니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형사에게 USB를 하나 더 건넸다. 이것은 지난 6개월치 CCTV 영상이라고. 박미란이 새벽에 나가는 장면이 총 42회 기록되어 있다고. 형사는 놀랐다. 42회. 일주일에 2번씩 6개월간 그녀는 도박장을 다녔다는 뜻이었다. 박 할머니는 말했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 쐬러 나가는 줄 알았다고 하지만 너무 자주, 너무 늦은 시간이라 수상했다고. 그래서 영상을 따로 저장해 뒀다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증거면 도박 상습성을 입증하기 충분했다. 박 할머니는 한 가지를 더 말했다. 사실 자신도 이영수 할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30년 전. 그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자신의 남편이 일했었다고. 남편이 사고로 다쳤을 때 이영수 사장이 병원비를 모두 대주고 치료비까지 지원해줬다고.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CCTV를 제공한 것이라고. 은혜를 갚고 싶었다고. 형사는 메모했다. 이것은 재판 때 피해자의 인격과 평판을 입증하는 좋은 증언이 될 것이었다.
오후 2시 이영수 할아버지가 깨어났다. 눈을 천천히 떴다. 흰 천장이 보였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어디지? 그는 고개를 돌렸다. 유리창 너머로 태민과 민지가 보였다. 그들은 자신을 보고 있었다. 태민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지는 울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기억을 더듬었다. 쓰러졌다.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졌다. 그리고 구급차 병원. 그 다음은 기억이 없었다. 간호사가 의사를 불렀다. 의사가 중환자실에 들어와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다.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모두 안정적이었다. 의사는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어르신, 여기가 병원입니다.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말랐다. 간호사가 물을 떠다 주었다. 조금씩 마셨다. 그리고 물었다. 태민이가 왔나?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리창 밖에 계신다고, 잠시 후 면회 가능하다고. 10분 후 태민과 민지가 중환자실에 들어왔다. 방역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였다. 태민은 아버지 침대 옆에 섰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태민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아버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태민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민지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할아버지는 손녀를 바라보았다. 작은 손이 자신의 늙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따뜻했다. 할아버지는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태민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며느리가 수면제를 먹였다는 것, 4개월간 학대했다는 것, 생명보험금을 노렸다는 것, 그리고 민지가 모든 것을 녹화했다는 것, 지금 며느리는 경찰서에 있다는 것.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매일 밤 그 차를 먹이고 무릎 꿇게 하고 모욕을 줬구나. 자신을 죽이려고.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깊은 한숨이 나왔다. 평생 사람을 믿고 살았다. 정직하게 일하고 선하게 대하면 세상도 그렇게 돌아온다고 믿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를 죽이려 했다. 돈 때문에. 1억 2천만 원 때문에.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의 목숨값이 1억 2천만 원이었다. 태민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 그는 다시 말했다.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태민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45세. 아직 젊은 나이인데 벌써 지쳐 보였다. 회사 일, 가정, 그리고 이제 이 사건. 할아버지는 미안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이. 의사가 들어와 말했다. 어르신께서 아직 안정이 필요하다고, 면회는 10분만 하라고, 내일부터는 일반 병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태민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할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태민과 민지가 중환자실을 나갔다. 할아버지는 다시 혼자 남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며느리는 자신을 죽이려 했다. 그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나.
10월 24일 인천지방법원. 박미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법정에는 판사, 검사, 그리고 국선 변호인이 배석한 박미란이 있었다. 그녀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다. 이틀간 유치장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었다. 판사가 물었다.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합니까? 박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자신은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셨다고. 건강차는 정말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사는 서류를 넘겼다. 하지만 여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는 졸피뎀 성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박미란은 입을 다물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127개의 영상 파일, CCTV 기록, 수면제 구매 내역, 카드빚 증명서, 도박장 출입 기록.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피해자 혈액 검사 결과. 검사는 말했다. 피의자는 4개월간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투여했으며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또한 생명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노렸다는 정황이 명확합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므로 구속이 필요합니다. 국선 변호인은 반박했다. 피의자는 초범이며 16세 딸이 있고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확성을 고려할 때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오후 2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박미란은 인천구치소로 이송되었다. 호송 차량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제 그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앞으로 몇 년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 그녀는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었다.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다. 아니, 후회라기보다는 두려움이었다.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까? 징역 몇 년을 받을까? 명품 가방들, 도박으로 날린 돈들,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제 남은 것은 죄책감뿐이었다. 아니, 죄책감조차 없었다. 그저 걸렸다는 것에 대한 분노만 있었다. 같은 시각 병원 일반 병동. 이영수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10월 말의 하늘은 높고 맑았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보였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간호사가 들어와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미음과 반찬.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간호사가 물었다. 어르신, 식사하셔야 힘이 나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미음을 떠먹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오후 4시 형사가 병원을 찾아왔다. 피해자 진술을 받기 위해서였다. 할아버지는 형사를 맞이했다. 형사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상태가 괜찮으시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는 질문을 시작했다. 며느리가 언제부터 건강차를 주기 시작했는지, 하루에 몇 번 마셨는지, 마신 후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며느리가 학대를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지. 할아버지는 천천히 대답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억은 명확했다. 4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처음에는 그냥 건강차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마시고 나면 몸이 이상했다고. 어지럽고 힘이 빠졌다고. 학대는 3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처음에는 청소 좀 해달라고 했다고. 그런데 점점 심해졌다고. 무릎 꿇고 바닥 닦게 하고 식사도 제때 안 주고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형사는 기록했다. 그리고 물었다. 왜 아드님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아들 가정이 깨질까봐. 자신이 참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노인 학대 사건이 그렇게 시작된다고 피해자가 침묵하고 가해자는 더 대담해진다고. 하지만 어르신의 손녀분이 용감했다고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구했다고. 할아버지는 민지를 떠올렸다. 16세. 아직 어린 나이에 그 아이는 4개월간 혼자 증거를 모았다. 자기 엄마를 고발하기 위해.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아버지는 가슴이 먹먹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형사는 급하지 않다고 천천히 생각하시라고, 다만 어르신의 증언이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형사가 떠난 후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재판. 법정에 서서 며느리를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당한 일들을 말해야 한다.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다고 모욕을 당했다고 죽을 뻔했다고. 71년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들을 공개해야 한다. 할아버지는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다. 며느리는 자신을 죽이려 했다. 돈 때문에.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나? 아니,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지만 증언을 하면 아들은 어떻게 되나? 가정은 어떻게 되나? 저녁 6시 태민이 병원에 왔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민지가 만든 음식이라고 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부드러운 계란찜. 할아버지는 도시락을 열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냄새가 좋았다. 오랜만에 식욕이 돌았다.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 한 술을 떠먹었다. 맛있었다. 민지의 정성이 느껴졌다. 태미는 아버지가 식사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오늘 미란이가 구속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멈췄다. 태미는 계속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재판은 한 달 후쯤 시작될 겁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미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내가 구속되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 한 아내가. 그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아내의 얼굴이 나타나 자신을 비난했다. 내가 돈을 더 벌었으면, 내가 나를 더 신경 썼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이었다. 아내는 범죄자였고 아버지는 피해자였다. 태미는 물었다. 아버지, 형사가 다녀갔다고 들었습니다. 증인 출석 요청을 받으셨습니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미는 말했다. 나가셔야 합니다, 아버지. 법정에서 증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미란이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태민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감싸지 않았다. 아버지 편에 섰다. 할아버지는 물었다. 내 생각은 어떠냐? 태민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혼할 겁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 한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아들의 가정이 깨진다. 15년 결혼 생활이 끝난다. 민지는 어떻게 되나? 16세 아이가 엄마 없이 자라야 한다. 하지만 태미는 말했다. 민지는 괜찮을 겁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저보다 더 강합니다. 4개월간 혼자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자랑스럽습니다.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정말 대단한 아이였다. 16세의 나이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에 옮겼다. 그것은 많은 어른들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다. 태미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 재판에서 증언해 주세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용기입니다. 평생 가장으로 사셨잖아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러세요. 며느리 앞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말씀하세요. 할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태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증언하겠다고. 태민은 아버지 손을 꼭 쥐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10월 28일 할아버지는 퇴원했다. 일주일간의 입원 치료 끝에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쉽게 피곤했고 밤에는 악몽을 꾸었다. 며느리가 나타나 또다시 건강차를 건네는 꿈. 할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그러면 다시 잠들지 못했다. 태민은 아버지를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모셨다. 임대 아파트를 얻었다. 작은 투룸이었다. 한 방은 할아버지, 한 방은 태민과 민지.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했다. 며느리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을 떠났다. 새 아파트는 조용했다. 1층이라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도 없었다. 작은 마당이 있어서 햇빛이 잘 들었다. 태민은 아버지 방을 정성껏 꾸몄다.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이불,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옛날 라디오. 민지는 거실에 아버지 사진들을 걸었다.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시던 모습, 태민이 대학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 민지가 태어났을 때 안고 계시던 사진. 가족의 역사였다. 할아버지는 사진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런 날들이 있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고 할아버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11월 초 검찰이 박미란을 정식 기소했다. 혐의는 살인미수, 노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학대, 도박, 그리고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는 카드를 만들 때 남편 서명을 위조한 혐의였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했다. 태민은 검사를 만나 의견을 제시했다.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아버지가 거의 죽을 뻔했다고. 4개월간 지속적으로 독을 먹였다고.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인 미수로 유죄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강력한 증언이 필요하다고 할아버지께서 법정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태민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재판은 11월 25일에 시작된다고. 한 달도 남지 않았다고. 변호사와 미리 만나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재판 준비. 그것은 자신의 치욕을 다시 떠올리는 과정이었다. 변호사를 만나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다. 무릎 꿇고 바닥을 닦은 일, 모욕당한 일, 건강차를 강제로 마신 일.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11월 10일 할아버지는 검찰 측 변호사를 만났다. 젊은 여성 변호사였다. 30대 중반으로 보였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할아버지께 설명했다. 재판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녀는 말했다. 어르신, 법정에서는 감정적이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사실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어르신께서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하셨다고, 건강차도 스스로 원해서 드셨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긴장했다. 변호인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할 것이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피고인, 즉 며느리분을 법정에서 보시게 됩니다. 그때 감정이 복받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셔야 합니다. 어르신의 증언이 이 재판의 핵심입니다. 할아버지는 물었다. 며느리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마 여러 감정이 동시에 들 겁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어쩌면 연민도.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어르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방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정말 증언할 수 있을까? 법정에 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치욕을 말할 수 있을까? 71년을 자존심을 지키며 살았다.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다. 그것을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밤 10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민지였다. 할아버지 주무세요. 할아버지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민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께 드리려고 데웠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우유를 받았다.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고 따뜻했다. 민지는 할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재판 준비 때문에 힘드시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도 증인으로 나갈 거예요. 제가 찍은 영상들을 설명하고 제가 본 것들을 말할 거예요. 할아버지 혼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손녀를 바라보았다. 작은 얼굴에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16세. 아직 어린 나이였다. 하지만 그 아이는 어른보다 강했다. 할아버지는 물었다. 민지야, 내 엄마인데 괜찮겠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를 죽이려 했잖아요.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할아버지는 눈물이 났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 4개월간 혼자 증거를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냈고 이제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겠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민지를 꼭 안았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민지도 할아버지를 안았다. 할아버지,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 이겨내자. 그는 결심했다. 증언하겠다고. 떳떳하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침묵하지 않겠다고. 11월 20일 재판을 닷새 앞두고 할아버지는 마지막 리허설을 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했다. 변호사가 물었다. 며느리가 어르신께 건강차를 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할아버지는 대답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마시고 나면 몸이 이상했습니다. 어지럽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주는 거니까 계속 마셨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 감정을 법정에서도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며느리가 어르신께 무릎 꿇고 바닥을 닦으라고 했을 때 왜 거부하지 않으셨습니까? 할아버지는 대답했다. 거부하면 며느리가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알게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아들 가정이 평화롭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변호사는 메모했다. 이 답변도 완벽하다고, 피해자가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이라고. 할아버지는 안도했다. 자신의 침묵이 변명이 아니라 이해받을 수 있는 이유였다는 것을. 리허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민이 말했다. 아버지, 잘하고 계십니다. 재판에서도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실제 법정은 연습과 다를 것이었다. 며느리가 있고 판사가 있고 방청객들이 있을 것이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될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싸움이었다. 11월 24일 밤, 재판 전날 밤이었다. 할아버지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11월 말의 하늘은 차가웠다.
별들이 빛났다.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자랐다. 가난했지만 꿋꿋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손에 자랐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고개는 숙이지 말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떳떳하게 살라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다. 40년간 공장을 운영하며 단 한 번도 부정직한 일을 하지 않았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다.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그 자랑이 무너졌다. 무릎을 꿇고 모욕을 당하고 독을 먹었다. 71년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들이었다. 내일 법정에서 그것을 말해야 한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보고 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영수야, 고개를 들어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진실을 말해라. 할아버지는 눈을 떴다. 그래, 어머니 말씀이 맞다.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잘못했다. 그것을 세상에 말해야 한다. 새벽 5시 할아버지는 일어났다. 씻고 면도하고 가장 단정한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았다. 희끗희끗한 머리, 주름진 얼굴, 71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오늘 자신은 진실을 말할 것이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것이 어머니께 배운 삶의 방식이었다. 할아버지는 거울 속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다. 2024년 11월 25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3층 형사 2부 법정. 방청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노인 인권 단체 관계자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70대 노인을 며느리가 4개월간 학대하고 독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이영수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태민이 부축했고 민지가 뒤따랐다. 할아버지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등은 곱게 펴져 있었다. 71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는 증인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피고인석에는 박미란이 앉아 있었다. 회색 수감복을 입은 그녀는 창백했다. 한 달간의 구치소 생활로 체중이 빠졌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시선이 마주쳤다. 할아버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박미란이 먼저 시선을 내렸다. 그녀는 손을 떨고 있었다. 국선 변호인이 옆에 앉아 있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늘 재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50대 후반의 남성 판사였다.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좌우에는 배석 판사 2명이 자리했다. 재판장이 말했다. 2024고 합천 247호 살인 미수 및 노인복지법 위반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기소 내용을 낭독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읽었다. 피고인 박미란은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시아버지 이영수에게 수면제를 투여하고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하여 살해를 기도하였으며 이는 형법 제254조 살인미수와 노인복지법 제55조의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물었다. 피고인은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박미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부만 인정합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그렇다면 왜 수면제를 투여했습니까? 박미란은 대답했다. 시아버지께서 불면증이 있으셔서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재판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하지만 여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에는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제가
검출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박미라는 입을 다물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손녀 이민지가 촬영한 127개의 영상 파일. 대형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장면. 박미란이 차갑게 내려다보는 장면. 건강차를 강제로 마시게 하는 장면.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모욕적인 폭언이 담긴 장면에서는 몇몇 방청객이 눈물을 닦았다. 재판장도 표정이 굳었다. 영상은 10분간 계속되었다. 127개 중 대표적인 장면들만 편집한 것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두 번째 증거. 위층 박봉남 할머니의 CCTV 영상. 박미란이 새벽마다 집을 빠져나가는 모습. 42회 기록. 검사는 설명했다. 피고인은 부평구 부계동 불법 도박장을 다녔으며 4개월간 3천만 원 이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명품 구매로 인한 카드 빈 6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명의의 생명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노렸다는 정황이 명확합니다. 세 번째 증거. 할아버지 방에서 압수한 건강차 유리병. 감정 결과 졸피뎀 성분 검출. 네 번째 증거. 피해자 혈액 검사 결과. 장기간 수면제 투여로 인한 간과 신장 손상. 재판장이 증인 신문을 지시했다. 검사가 말했다. 증인 이영수를 신문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선서를 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방청석에서는 숨죽이고 지켜보았다. 71세 노인이 자신의 치욕을 세상에 고백하려는 순간이었다. 검사가 질문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며느리입니다. 제 아들의 아내입니다. 검사가 물었다. 피고인이 증인께 건강차를 준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2024년 6월부터입니다. 매일 밤 8시에 가져왔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그 차를 마신 후 어떤 증상이 있었습니까?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2주 후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식욕이 없어지고 밤에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4개월 동안 체중이 8kg 빠졌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왜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며느리가 주는 건데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피고인이 증인께 무릎 꿇고 바닥을 닦으라고 한 것이 사실입니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입니다.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픈데도 그렇게 시켰습니다. 거부하면 화를 냈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왜 아드님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이것이 가장 답하기 힘든 질문이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들 가정이 평화롭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참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았는데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재판장도 잠시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제 침묵이 며느리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학대는 점점 심해졌고 결국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침묵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할아버지는 박미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배신감과 분노가 큽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배운 삶의 방식입니다. 검사는 고개를 숙였다.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증인께서 스스로 청소를 하고 싶어 하신 것 아닙니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강요당했습니다. 변호인이 물었다. 건강차도 증인께서 원하신 것 아닙니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가 강제로 먹였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화를 냈습니다. 변호인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증언은 너무나 명확했다. 그리고 127개의 영상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다음 증인은 손녀 이민지였다. 16세 소녀가 증인석에 섰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선서를 했다. 검사가 물었다. 증인은 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까? 민지가 대답했다. 7월에 우연히 엄마가 할아버지를 학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4개월간 혼자 견디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힘들었습니다. 엄마를 고발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지금도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까?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를 구한 것이 제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입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사람들의 감동을 막을 수는 없었다. 16세 소녀의 용기가 70대 노인을 구했다. 그것은 단순한 효심을 넘어선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었다. 오후 2시 최종 변론이 시작되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살인 미수입니다. 피고인은 4개월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투여하며 서서히 건강을 악화시켰습니다. 목적은 명확합니다. 1억 2천만 원의 생명보험금입니다. 피고인에게는 6천만 원의 카드 빚이 있었고 도박으로 3천만 원 이상을 잃었습니다. 피해자가 죽으면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일어났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며 16세 딸이 있습니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다. 박미란이 일어났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돈 때문에 미쳤습니다. 아버님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뉘우침이 보이지 않았다. 단지 처벌이 두려워서 하는 말처럼 들렸다. 재판장이 말했다. 선고는 2주 후인 12월 9일에 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다. 할아버지는 증인석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해냈다. 진실을 말했다.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당당했다. 태민과 민지가 다가와 할아버지를 부축했다. 할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민지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손녀를 안았다. 내 덕분이다. 내가 나를 구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방청객들이 할아버지에게 박수를 보냈다.
노인 인권 단체 관계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어르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노인 학대 피해자들이 침묵합니다. 어르신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서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겁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12월 9일 선고 공판. 법정은 또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미라는 시아버지를 4개월간 학대하고 수면제를 투여하여 살해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70대 노인으로 피고인을 믿고 침묵했으나 그 신뢰를 철저히 배신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회복 중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합니다. 단, 보호관찰 4년 쇼핑 중독 및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일부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계속 말했다. 피고인은 이 기회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실형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보상하십시오. 박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다. 4년간 보호관찰 치료 프로그램 사회봉사. 그것은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할아버지는 법원 계단에 앉았다. 12월에 찬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다. 끝났다. 5개월간의 악몽이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태민이 옆에 앉았다. 아버지,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괜찮을 것이다. 민지가 다가와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 앉았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가족이었다. 깨지고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가족이었다. 12월 중순 할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다. 아파트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겨울 나무들이 앙상했지만 그 사이로 새싹이 돋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71년 인생. 많은 일이 있었다. 전쟁, 가난, 성공, 그리고 배신.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존엄을 지켰다. 그것이 중요했다. 민지는 체조를 다시 시작했다. 발목 인대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코치는 내년 전국대회를 목표로 훈련 계획을 세웠다. 민지는 매일 오후 체육관에서 연습했다. 평균대 위에서 균형을 잡고 철봉에 매달리고 마루에서 텀블링을 했다. 땀이 흘렀다. 하지만 즐거웠다. 할아버지는 가끔 체육관에 가서 손녀의 연습을 지켜보았다. 민지가 공중제비를 돌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 아이가 자신을 구했다. 16세의 용감한 소녀가. 태미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류를 준비했다. 박미랑과는 더 이상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었다. 15년 결혼 생활의 추억들, 그것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그는 민지와 아버지에게 집중하기로 했다. 회사 일도 줄였다. 승진보다 가족이 중요했다. 저녁 6시면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다. 민지와 대화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 가장 소중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다. 할아버지는 72세가 되었다. 생일날 태민과 민지가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케이크와 미역국.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들. 촛불을 켰다.
72개는 너무 많아서 7개만 꽂았다. 할아버지는 촛불을 바라보았다. 소원을 빌었다. 건강하게 살기를. 손녀가 행복하기를. 아들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며느리도 언젠가는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 삶을 살기를. 할아버지는 촛불을 불었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생일 축하합니다. 민지가 노래했다. 할아버지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2월의 어느 후 할아버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지가 옆 공터에서 체조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다. 스트레칭, 기본 동작, 균형 잡기. 겨울 햇살이 따뜻했다. 할아버지는 손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 배웠다. 71년을 살면서 그는 늘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가장으로서 묵묵히 책임을 지고 고통을 혼자 감당하는 것.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부당함에 맞서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약하다고 침묵할 이유는 없었다. 민지가 연습을 마치고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물을 마시며 벤치에 앉았다. 할아버지, 오늘 연습 어땠어요? 할아버지는 엄지를 치켜 세웠다. 완벽했다. 민지는 웃었다. 그리고 물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행복하다.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괜찮다. 너희가 있으니까. 민지는 할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저도 할아버지가 있어서 행복해요. 3월 박미란이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매주 2번 상담센터에 가서 쇼핑 중독과 도박 중독 치료를 받았다. 심리 상담사는 그녀에게 물었다. 왜 명품을 사야 했나요? 박미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사고 싶었다. 행복해지는 것 같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었어요. 일시적인 만족이었죠. 진짜 행복은 물건에서 오지 않아요. 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았다.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녀는 사회봉사도 시작했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돕는 일이었다. 아이러니했다. 자신이 시아버지를 학대했는데 이제 다른 노인들을 돌보고 있었다. 첫날 그녀는 80대 할머니의 식사를 도왔다.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할머니. 박미라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입에 음식을 넣어드렸다. 할머니가 웃었다. 고맙다고. 박미란의 눈에 눈물이 났다. 자신도 시아버지께 이렇게 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녀는 매주 요양원에 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5월 민지가 전국 체조 대회에 출전했다. 할아버지와 태민이 관중석에 앉아 응원했다. 민지가 평균대에 올랐다. 음악이 흘렀다. 그녀는 우아하게 움직였다. 한 발 한 발 균형을 잡으며 나아갔다. 공중제비를 돌았다. 완벽한 착지.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할아버지는 손뼉을 쳤다. 눈물이 났다. 저 아이가 자신을 구했다. 그리고 이제 저 아이는 자기 꿈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민지는 2위를 했다. 은메달. 시상대에 올라 메달을 목에 걸었다.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찾았다. 그들이 보였다. 민지는 웃었다. 할아버지도 웃었다. 6월의 어느 토요일 공원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다. 할아버지, 태민, 민지, 그리고 박봉남 할머니. 박 할머니가 김밥을 싸왔다. 할아버지는 과일을 가져왔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점심을 먹었다. 박 할머니가 말했다. 이영수 사장님, 옛날 생각나세요? 우리 남편이 공장에서 일할 때.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합니다.
좋은 분이었어요. 박할머니는 웃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았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와드린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박할머니는 손을 흔들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은 햇살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옛날 이야기, 최근 소식, 앞으로의 계획.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대감이 있었다.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사람들의 연대감. 민지는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동물 모양을 만들었다. 태미는 딸 옆에 누웠다. 아버지도 그들 옆에 누웠다. 세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평화롭게. 7월 할아버지는 옛 공장 터를 찾아갔다. 30년간 운영했던 곳. 이제는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건물은 그대로였다. 할아버지는 정문 앞에 섰다. 추억이 밀려왔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날들. 직원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이곳에서 자신은 가장이었다. 책임자였다. 존경받는 사장이었다.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시절의 자신을 되찾았다. 아니, 더 나은 자신이 되었다. 침묵하지 않는 자신. 진실을 말하는 자신. 존엄을 지키는 자신. 8월 할아버지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의사는 말했다. 기적입니다. 72세 나이에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할아버지는 웃었다. 살고 싶은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손녀의 성장을 봐야 하고 아들의 행복을 지켜봐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했다. 할아버지는 노인 인권 단체의 요청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학대받는 노인들에게 침묵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내라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떨렸다. 하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었다. 10월 1년이 지났다.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간 지 정확히 1년. 그는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단풍이 물들었다. 빨강, 노랑, 주황. 아름다웠다. 민지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된 민지는 체조와 공부를 병행하고 있었다. 꿈이 생겼다. 체육교사가 되는 것. 아이들에게 체조를 가르치고 용기를 전하고 싶었다. 할아버지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 아이는 잘 자랄 것이다. 자신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한 어른이 될 것이다. 태미는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성과를 냈다. 팀장 승진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신중하게 생각했다. 승진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중요했다. 그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재택근무 2일을 조건으로 승진을 수락하겠다고. 회사는 받아들였다. 태미는 이제 주 2일은 집에서 일했다. 아버지와 점심을 먹고 민지를 학교에서 데려오고 저녁을 함께 준비했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었다. 박미라는 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었다. 60시간을 채웠다. 아직 60시간이 남았다. 사회봉사도 100시간을 마쳤다. 요양원 노인들은 그녀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정성껏 돌봐주는 그녀를 손녀처럼 여겼다. 박미라는 변하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는 민지에게 편지를 썼다. 한 달에 한 번씩.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민지는 편지를 읽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편지는 모두 간직했다. 언젠가는 엄마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태민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부엌에서 칼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황혼. 그는 황혼의 시간을 살고 있었다. 인생의 마지막 장. 하지만 그것은 슬픈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름다웠다. 모든 것을 겪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시간.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자신은 다시 태어났다. 72세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당당했다.